두 번째, 5.18 문학의 난제, 외상성과 재현 불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재현 불가능성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 그 배경에도 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나온 건데, 전일빌딩 이사후 내부에 있는 전시물인데, 정영창이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계속 5.18 문학 혹은 5.18의 재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실을 그대로 묘사해서 고발하고 폭로하고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설치미술 작품을 보면은 이게 물론 실제 총알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총알이 저렇게 줄지어서 날아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은 이건 무엇을 재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자, 요거는 임철호의 봄날, 그러니까 그 5.18의 어떤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그 마지막 날 새벽 명부는 죽기 바로 전에 정말 상주의 집에 찾아갔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소설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 명부라는 캐릭터는 그 5.18 당시에 그 나중에는 계엄군이 시가지에 있는 학생들만 잡은 게 아니라 주택가까지 와가지고 총을 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반기에 거리에 있다가 그 도망치지 못해가지고 계엄군한테 쫓겨서 죽을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친구 상주의 집을 발견하니까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들여다보내줘. 나 지금 그 죽게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면은 명부가 그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계엄군이 쫓아 들어와가지고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결국 명부는 그 죽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이 캐릭터들이 다 그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다들 어른이 되고 그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 다들 어른이 됐구나 하고 모였는데 왜 모였냐면은 명부가 죽고 그 명부를 죽게 놔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상주가 그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친구들이 그 상주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모이는 내용이 이 봄날의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그럼 5.18에 대한 굉장히 그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알레고리적이고 환상적인 묘사와 정신병리적인 의식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 나와 있는 소설의 그 마지막 문단 쪽을 보세요. 그 나는 여전히 의무라기 짝이 없는 환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환상의 처음 시작은 언제나 잉크물을 풀어놓은 듯한 짙은 남빛 어둠 속을 휘적휘적 다가오고 있는 명부의 모습이었다. 명부는 아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유령이 다가오고 있는 환상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정신이 약간 혼미해져서 굉장히 그 환상을 보고 정신병리적으로 뭔가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이런 내용들이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80년대 당시에 그 사건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물론 엄격히 검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철호는 하고 싶어도 사실 그 80년 5월에 광주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총을 쐈고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둘째 치고라도 그걸 겪은 당사자들에게는 그 사건은 역사적, 사회과학적 이론틀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의미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항담론이 정리한 사건의 의미, 사건의 어떤 본질, 사건의 정체, 그러니까 5.18은 그 민주화 운동이었다, 독재 정권에 대항한 희생이었다, 이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에 드러나는 어떤 외상,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회 의미 체계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인데 어떤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기존 의미 체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존의 의미 체계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을 때 그게 트라우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사건의 의미하고도 약간 비슷한 데가 있죠. 자, 그래서 평소 우리의 삶을 구조화하고 질서를 부여하던 사회의 상징 질서 혹은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믿음과 신념 체계를 와해시키는 것, 그럼으로써 나에게 다가오는 혼돈과 고통과 단절감,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즉, 이해 가능한 거, 기존의 이해 체계를 초과한 것이 트라우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눈앞의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내 몸을 움직여서 뭘 할 수 없다.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고 뭘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데서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다라고 내가 내 머리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데서 극심한 무기력함이 오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라는 건 한 사건의 고유한 측면보다 그 사건을 이해 가능한 인식의 연결망을 통합할 수 없음으로 인한 결과이다. 말하자면 그 사회를 설명하는 기존의 어떤 상식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는 뭐 사람이 땅에 붙어서 길을 걸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지구 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밟지 않고 둥둥 떠다니면서 가는 걸 보게 된다면은 지금 내 상식이 어떻게 된 건가 의심하게 되겠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식의 연결망으로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그러므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런 게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임철우의 그 초기 소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묘사는 불가능했어요. 검열이 있었고 또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사람이 이게 무엇인가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의 충격과 그로 인한 삶의 파괴가 직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성과 독가스란 소설에 보면은 어떤 정신병자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왜 나 혼자서만 이렇게 독가스를 맡고 있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냄새를 못 맡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가스 냄새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뭘 은유하냐면은 나는 분명히 도청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총격을 맞고 죽는 것을 봤는데 왜 다음날 출근한 공무원들은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으듯이 그 피냄새를 못 맡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 이런 어떤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불임기라는 소설을 보시면은 마을은 죽음의 땅으로 변해 있었다. 아무것도 새로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주다. 벌을 받는 거다. 죗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무슨 동화를 읽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가 않은 굉장히 알레고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엇이냐?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거기서 도망쳐서 살아남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죄책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산하는 여름이라는 소설에서는 어떤 소문이 돌아요. 근데 그 소문이 말도 안 되는 소문입니다. 병원 안에 그 어떤 사람 두 명이 있는데 그 몸이 서로 붙어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근데 한 달째 그렇게 몸이 붙어가지고 무슨 새로운 종족이 됐다더라. 거의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신문이랑 방송에서도 그런 일 없었다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신문이랑 방송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18, 그날 그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문이랑 방송을 아예 믿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거를 암시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임철호의 초기 소설은 그 고발과 폭로 부분에서 보았던 5.18 소설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 혹은 당대 대항 담론이 문학에 요구했던 역할과 굉장히 동떨어진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5.18을 다루고 있는 다른 작품들이 검열이나 정보 부족의 문제 때문에 사건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계, 비평계 쪽에서는 5.18을 다루는 척을 했다고 다 5.18 소설이 아니다. 사건의 진상과 의미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임철호의 소설은 이렇게 그 알레고리와 환상 형태를 띠고 있죠. 그게 어떤 그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 그 정보 부족이나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어떤 충격과 당사자의 경험이라는 게 있었을 뿐더러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5.18이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실제의 지위를 부여받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지하다시피 5.18은 1980년대라는 시대와 그 시대의 문학을 이전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이 되도록 만든 기원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5.18이 문학사적으로 어떤 단절을 만들었다면 이게 어떤 리얼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소설은 진상을 규명해서 폭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리얼리즘은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형식을 만들어낸 사건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문단의 어떤 열망, 소설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게 쉽게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18을 그 당대 문단을 지배하던 민중 문학론자들의 요구대로 리얼리즘적으로 재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왜냐하면은
재현적 문학 체제에서 정의하는 문학과 현실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리얼리즘에서 말하는 리얼리즘이란 게 물론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말하는 리얼리즘은 사실을 그대로 묘사했다. 그런 의미의 사실주의입니다. 그러려면은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뭔가를 베낀 게 문학이라면 그 베끼려는 현실이 미리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미리 있어야 되는 현실이란 것 자체가 두루뭉술하고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1980년대 초 소설이 5.18을 리얼리즘적으로 재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5.18이 그 사건 자체의 실존과는 별개로 사회 세계 내에서 재현될 수 있는 현실 또는 민중 문학론자들이 요구했던 민중항쟁이라는 혁명적인 사건으로 재현될 수 있는 실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이런 것들을 모두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고, 그럼 일어나지 않은 것을 묘사한다면 그거 자체로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권이 군대를 투입해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총을 겨누었고 많은 사람이 심지어 자기 집 앞에서 죽기도 했고 남편을 기다리던 어떤 임신한 여자가 죽고 청각 장애를 갖고 있던 그 장애인이 죽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그러므로 현실이 될 수 없다. 이런 어떤 모순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진압이 아니고 학살이고 간첩들의 폭동이 아니라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5.18의 슬픔과 분노를 민주화 운동이라는 언어로 의미화하는 대항 담론조차도 당사자들이 겪은 충격과 죄의식 자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슬픔과 분노가 무엇인지, 그 죽음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내 친구가 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 이게 왜 일어난 일들인지, 여기에 아무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증언자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걸 온전히 사실적으로 증언할 수가 없다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철호의 초기 단편들이 사실 그대로를 재현하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초기 단편이 트라우마 자체를 내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외상성의 문학과 윤리의 문제로 넘어가서 아까 그 사진인데요. 이 총알들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재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이 작품은 허공을 뒤덮은 수많은 총알들을 묘사함으로써 그걸 목격하고 생존했던 사람들의 그 공포를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재현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어떤 징후라던가 상징이라던가 이미지, 그런 우회적인 방법들로서 그 사건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대표적인 5.18 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저기 소리 없이 꽃잎이 지고라고 해서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시 5.18 문학에서 고발과 증언이라는 팩트 차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만큼 사건을 그 정확하고 그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만큼이나 작가가 그걸 직접 겪었느냐, 직접 참여했느냐, 이런 진정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근데 그런 기준에서 저기 소리 없이 이 소설과 작가인 최유는 완전히 탈락이었는데 소설은 아까 봤던 임철호의 초기 소설보다도 더 심하게 정신병리적인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해해요. 그런데 작가 최유는 심지어 그 당시에 그 광주 시내 안에 있었는가? 심지어 한국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학 중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최윤한테는 증언자라는 팩트 차원의 자격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학계에서는 이 소설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잘 쓴 5.18 소설로 여겨지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어떻게 요즘에 와서 5.18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가 되었는가 하면은 소설은 5.18에서 죽음을 목격한 사람의 내면 세계, 그 미쳐버린 사람의 분열된 정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소설은 그러면서 직접 독자들한테 말을 걸면서 시작을 합니다. 소설이 독자에게 그 미쳐버린 주인공을 가리키면서 자, 저 소녀를 보세요.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 미친 소녀가 당신을 쫓아온다고 해도 그 소녀를 때리거나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곧 5.18에 대한 문학적인 은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18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광주 바깥의 다른 사람들로서는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굉장히 타재적인 무언가였다는 건데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소녀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서술자가 말을 하면서 당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당사자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커다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손쉽게 판단하거나 그걸 조롱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큰 고통이었다는 걸 묘사하는 것만큼이나 그렇다는 건 그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사건은 대단히 큰 범죄였습니다. 이런 폭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발과 폭로를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이 소설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나 언론적인 사실관계의 증언이 아니라 이 어떤 독자에게 다가가는 공감의 차원, 어떤 문학적인 은유의 차원에서 전달을 해냈던 겁니다. 그렇게 파괴된 정신세계와 고통을 묘사해냄으로써. 그렇게 그 재현 불가능한 고통 자체로부터 사건을 재현함으로써 사실관계로서의 사건에 갖는 의미와 충격을 더 강렬하게 증언하고 폭로하는 것,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년이 온다가 있죠. 최근에 그 한강 작가가 그 소년이 온다도 있고 작별하지 않는다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언급이 되는데 노벨상을 수상했죠. 그 수상자를 결정한 그 스웨덴 학술원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선물을 선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소년이 온다의 문학적인 성취나 소년이 온다가 독자에게 감동을 주거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문체적인 측면들을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증언 불가능한 트라우마를 증언해야만 한다는 그 윤리적인 책임감 속에서 그 모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인용문은 소설의 에필로그예요. 소설은 5.18 당시에 사망한 한 소년을 중심으로 그 소년과 함께 며칠을 상무관에서 시체를 지키면서 보냈던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그 생존자들은 물론 5.18 이후에 감옥과 수사기관에서 더 참혹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담아낼 때 소년이 온다는 어떤 객관적인 수치나 사망자의 수, 계엄군이 사용한 총기의 종류, 뭐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분노와 고발의 언어를 쓰기보다도 그냥 그 장면들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소년이 죽기 전에 들었던 소리들, 맡았던 냄새, 닿았던 감촉과 온도, 이런 것들을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묘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용문의 에필로그는 일종의 액자식 구성을 갖고 있는데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쓴 작가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요. 물론 이게 한강 자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작가가 자기가 겪은 적이 없는 5.18에 그토록 공감해서 소설을 쓸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게 에필로그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이야기라는 거는 5.18을 뜻하죠. 읽어보면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10살이었다. 물론 10살이었고 광주 바깥에 있었으니까 그 사건에 뭔가 개입하기에는 너무 어렸죠. 누군가가 나를 불러앉혀놓고 자초지종을 들려준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어디 틀어박혀가지고 책을 읽거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른들이 주고받는 말을 주워 듣습니다. 오빠가 가르친 애였어요. 그 애라는 게 그 죽은 애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김준태 시인이 썼던 그 최초의 5.18 시에 나왔던 그 저격으로 사망한 임신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강 작가는 김준태 시인처럼 그 임신부를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김준태 시인처럼 5.18 당시에 무언가를 목격을 직접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가가 이 일을 쓸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게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거기서 죽은 그 임신부가 자기의 고모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아주 작은 우연으로 비껴갔을 뿐이지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이 섬세하게 느껴지는 차원을 감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 이걸 느낌으로써 거기서부터 당사자가 아니고 광주 사람이 아니고 그 일을 체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나한테 증언할 자격이 없고 나한테 고발할 기회가 없었을지라도 나는 그 죄책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죄책감을 나누어 가지고 나도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감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스스로 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그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소년이 온다가 보여주는 어떤 문학의 윤리라는 겁니다. 또 쉬는 시간으로 잡아놓기는 했는데요. 바로 그 들어가도 될까요? 네, 선생님. 예. 자, 그 마지막으로 5.18 문학의 현재와 포스트 5월입니다. 자, 세대 교체와 망각으로 처음으로 들어가는데요. 1987년 6월 항쟁 때부터 독재 정권이 조금씩 힘을 잃어갔죠. 그러면서 겨우 진상 규명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988년에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청문회가 열렸고, 그게 방송을 타면서 5.18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처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섰고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럼으로써 5.18은 폭동이 아니라 학살이었고 시민들은 간첩도 폭도도 아니고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보여준 희생자들이었다.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쯤이 되면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5.18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종결이 되니까 필연적으로 사건 자체가 망각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요 사진은요, 지금 공사 중인 옛 전남도청의 가림막을 찍은 거거든요. 이 풍경이 참 상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 사건이 있었던 도청은 더 이상 사용되지가 않아요. 지금 그 전남도청 자체는 그 무안군에 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옛날 전남도청 건물은 지금은 그 가림판에 가려져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림막에는 제대로 복원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뭔가 그 사건으로부터 많은 일이 지나갔고 그 사건의 흔적 같은 게 거의 남은 것 같지도 않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복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5.18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걸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논문은 소년이 온다가 갖는 현재적 입지 혹은 소년이 온다를 둘러싼 2000년대 이후의 담론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소년이 온다란 소설이 구상된 시기가 언제였는가 이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가 단순히 5.18의 진상규명과 법적 보상이 이제 모두 끝나서 그냥 5.18이 그냥 평범하게 세월에 묻혀가던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5.18에 대해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하거나 죽은 사람들을 혐오하고 모독하는 게시글들이 유머처럼 인터넷에 퍼지던 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 베스트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사회의 약자나 타자를 마녀 사냥해서 혐오하고 불링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그 장애인 혐오라던가 외국인 노동자 혐오 같은 것처럼 뿌리 깊게 호남, 그러니까 전라도 혐오라는 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마냥 기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18 당시 투입된 군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신군부 정권 그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게 인정되는 순간에 그럼 나는 그걸 탄압한 살인자라는 거냐라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라서 그쪽에서는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계속 5.18은 북한 간첩의 짓이고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겠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전에 5.18 문학과 담론을 주도했던 대항 담론의 그 흐름 자체가 설득력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고발과 폭로의 역할로 가장 극찬을 받았던 소설 깃발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으로 5.18을 의미화했던 대항 담론은 신군부의 공식 담론에 맞서서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증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론이 일종의 그 현실을 설명하는 필터로 기능하게 되면서 그 필터에 부합하는 쪽으로 5.18에 대한 기억이나 문학이나 어떤 재현의 관점 자체가 필터링 되어서
도식화되는 결과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우리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담론만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한테는 세상을 보는 무수히 많은 필터와 렌즈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필터를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다층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세상을 보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신분으로는 지금 대학생일 거고 그 지역적으로는 아마도 지금 그 서울에 지내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세대적으로는 요즘 보통 MZ 세대다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기 성별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뭐 경제 여건이나 건강 상태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은 대학생이 세상을 보는 시선과 서울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같지는 않겠죠. 그럼 여러분은 대학생인 동시에 서울 사람이라면 그게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충돌을 할지라도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18의 고발, 폭로라는 것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시대에 이제는 사건을 보는 단 하나의 필터, 단 하나의 담론을 갖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5.18에 대해서 말하려는 시도 자체가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해낸 게 박솔매 작가의 그런 무얼 부르지란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자, 5.18이 있었던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 여기에는 여러분도 속하고 저도 속합니다. 이 세대들은 5.18을 당연히 직접 겪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80년대의 그 대항 담론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면서 5.18의 진상을 고발하는 뭐 광주 비디오라던가 광주 문건이라던가 이런 걸 뭐 보고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자랐다는 게 지금처럼 그 학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아름아름 숨어서 선배들한테 몰래 받아서 그런 식으로 레지스탕스처럼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세대들은 5.18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기록된 역사를 배우면서 마치 60년대에 남미에서 일어난 학살이나 90년대 르완다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듯이 그렇게 5.18을 우리는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대들에게 임철호나 김준태나 조비오 신부한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당사자성이 있을까요? 내가 듣고 본 것은 말해야만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나 내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그런 트라우마와 죄의식이 있을까요?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서 보듯이 그런 명확하고 뚜렷한 감정들 혹은 뚜렷한 동기들이 이 소설 화자한테서도 장막을 치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대가 이렇게 교체되는 만큼 광주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진상규명도 법적 보상도 끝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늘 똑같은 이야기라서 진부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5.18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리얼리즘적인 시선은 이제 거기서 뜨거운 죄책감이 아니라 서늘한 침묵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가장 사실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걸 포스트 5월 세대, 5.18이 5월이라는 단어만으로 격렬한 죽음과 죄의식의 상징성을 갖던 그 시대 이후의 세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시작한 세대를 이전과 구분해서 포스트 코로나 세대, 이렇게 부를 수 있듯이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단어를 보면은 세대라는 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걸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지향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는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5.18의 죽음의 죄의식을 느끼고 그걸 증언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거는 5.18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들의 윤리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의 세대에게는 그 이후 세대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2010년대, 2020년대의 사건들을 공유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5.18을 이야기하는 기존의 담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5.18을 규정하는 그 대항 담론이나 사실관계를 물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팩트의 방식과는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고, 다른 지위 속에서 우리가 그 5.18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그 이전 세대와 다른 거리감 속에서 5.18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18 문학의 현재와 포스트 5월의 두 번째 형식과 관점의 확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뀐 현실 속에서 5.18 문학이 어떻게 대응을 바꿔갔는가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00년대에도 5.18을 다룬 많은 소설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의 바뀐 현실 속에서 5.18이라는 어떤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세대를 연결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몇 편을 좀 골라와 봤어요. 아까 그 5.18의 대항 담론이 설득력을 잃은 이유가 현대에 와서 우리는 더 이상 단일한 담론만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다층적인 시선과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세대를 규정했는데 그런 점에서 5.18에 대한 기억을 새로운 기억들, 새로운 문학적 형식들, 새로운 관점들과 접목시키는 시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소설들이 정찬의 길 그리고 길 저쪽과 공선욱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은주의 영화 이렇게 세 편이 나와 있는데 이 작가들은 90년대 초에도 5.18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2010년대 스타일이 상당히 달라요. 길 저쪽 같은 경우에는 80년 이후에 당시에 그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고문의 후유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후를 살아갔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이유로 다른 공간에서 사회에서 추방되고 혐오당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타인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 죽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만나면서 대화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은주의 영화는 5.18에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다른 타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18이라고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정형화된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택시 운전사 영화에 나온 것처럼요. 시민군이라던가 주먹밥 만들어주는 어머니들이라던가 외국인 기자라던가 그 외국인 기자를 목숨 걸고 태워준 택시 기사들, 택시 기사들의 어떤 집단 시위 이런 것들. 그런데 아까 19일에 그 시위에 참여한 그 시가지에 나온 사람들만 3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3천 명 각각이 다 똑같은 사연을 갖고 있을까? 다 똑같은 사람들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광주 그 지역의 바깥에서도 당시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80년대에 5.18이라는 걸 증언하는 데 필요했던 효율적인 증거 자료로서의 이미지를 뺀 이 다른 이야기들은 5.18의 이야기로서 가치가 없는가 하면은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 증거 자료가 되었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역할을 끝낸 지금에 와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44년 전의 사건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끈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책들이 있냐면요. 자, 외국에서 나온 책도 있습니다. 자, 테레사 학경차의 딕테라는 책인데, 재미교포,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서는 리얼리즘을 따르지 않는 낯선 형식으로 5.18의 순환과 저항을 다룬 그 다른 사건들과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건 사실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딕테를 읽어보시면은 진짜로 난해합니다. 사건들이 마치 콜라주를 하듯이 막 이어붙여져 있고 깨져 있고 파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5.18과 뭐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사건과 그 한국 근현대사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을 쭉 연결을 해냅니다. 그럼으로써 5.18이라는 게 과거의 한순간에 있었던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들, 여러 가지 순환과 저항의 하나였다.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순환과 저항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무언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쿄코와 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목받지 못한 타자화된 삶들이라는 게 5.18이라는 사건과 어떻게 교차했는가 이거를 굉장히 미시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명의 어떤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각기 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친구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사실은 트랜스젠더라서 굉장히 그 지정 성별로 살지 못하고 굉장히 고민을 겪고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각자의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광주 5.18이라는 사건을 그 당시에 맞닥뜨렸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의 삶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또 어떻게 타자화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조선인, 성소수자, 가정폭력 이런 화두들이 타자의 연대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말하자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고통이고 그 당시에 80년 광주에서 있었던 고통도 고통일 텐데 그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다들 어떤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로서 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 사진은요, 아까 그 쉬는 시간 슬라이드에도 나왔던 사진인데요. 5.18 민주광장의 회화나무입니다. 그 옛날에 그 전남도청 앞에 있었던 회화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80년 그 5.18 사건이 있는 도중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없었던 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사건을 기억하는데, 저 나무도 그 사건을 목격했고, 나랑 같이 그 사건을 기억하겠구나. 약간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2012년에 태풍으로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 나무가 너무 좀 추억을 같이 한 나무인데 아깝고 아쉽고 그래가지고 그 씨앗을 키워내어가지고 지금의 저 커다란 나무로 다시 키워냅니다. 그래서 5.18 문학에서도 우리가 같은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사건이었던 시간은 결국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80년 당시에 그 5.18을 보았던 그 시점 그대로 우리가 5.18을 그대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게 지나간 이후의 시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새로운 세대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우리 나름의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이전의 역사를 다시 반추하고 이전의 역사로부터 무언가를 가져오고 또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학의 윤리에 대하여 이 장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5.18을 지탱한 죽음과 죄의식의 트라우마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란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은 감정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자기가 왜 어디가 아픈지 말할 수 있다면 그건 트라우마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뭐 정신분석가나 정신과 의사가 트라우마 환자를 치료하려면 일단 목표로 무의식 속에 숨어버린 경험을 밖으로 끄집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트라우마라도 언어로서 파악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존재를 뒤흔들 만한 트라우마라도 언어라는 상징으로 끌어당겨서 이해할 수가 있다면 어떤 치유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트라우마 환자가 있고 임철호가 그렇게 많은 소설을 쓰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거는 그럼 트라우마를 치료한다는 게 트라우마를 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트라우마의 본질이 있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모두 속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물론 어떤 걸 경험하지 않고도 그걸 경험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걸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의 공감 능력이 어느 지점까지 작동하다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어떤 기억을 어떤 언어로 설명하더라도 결국에 설명되지 못하고 남는 잉여의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항 담론의 어떤 담론이 또는 다른 어떤 논리들이 5.18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타자들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분명 이 설명에 다 잡히지 않는 타자성이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동시에 그러면은 5.18에 대해서 혹은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혹은 어떤 타자성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 그걸 완전히 재현하고 완전히 증언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윤 작가가 한 가지 또 답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잠깐 읽어볼게요.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어떤 지방신문의 한 모서리에 마치 시대착오적인 토픽감이나 될 만한 사건처럼 보도된 그 기사 조각을 오려서 주기도 했다. 이런 일 앞에 고립된 젊은이는 육체적으로 앓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학 중이던 최윤은 그냥 기사로 사건을 접하는 것 외에 사건에 접촉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최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모마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의해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관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가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어떤 감각에 의해서 고통을 느낀다면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할 수 있는 것은
서투르게 그에 대해 쓰는 일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나는 늘 말로 되어질 수 없는 삶의 국면에 소설의 언어는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자문해 왔다. 소설이 이 세상에 대해 벌이는 여러 도전 중에 하나는 분명 말이 지워지는 극한의 지대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그것이 내가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의 지구를 쓰면서 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유는 5.18 당시에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걸 직접 겪거나 보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최유는 그것 때문에 모발이를 했고 타인의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에 대해 쓰는 일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임초로의 봄날부터 한강의 소년이 온다까지 5.18 문학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삶의 국면을 마주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분명 그 앞에서 불가능성을 마주하겠지만 분명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쓰는 일밖에 없다면 그것을 하는 게 우리의 윤리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런 불가능성 앞에서 시도하는 윤리,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